네, 우선 IPO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2026 IPO 세미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키움증권의 문창진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며, 최근 IPO 시장 동향부터 2026년 제도 변화,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카메라는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후에 Q&A 세션도 있으니까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천징 사장님을 모시기 전에 키움증권의 구본진 이사님의 인사말이 먼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의 구본진 이사라고 합니다. 원래 대면 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야 원래 맞는데, 오늘 다들 이제 바쁘신 관계로, 이 줌 미팅이지만, 줌 세미나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의 박재현 대표님하고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더 바쁘신 시간 할애해서 요 세션에 참가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얻어갈 수 있는, 요긴한 정보를 저희가 약 1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릴 건데요. 1시간 동안 설명만 드리면 또 답답하실 거니까 저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Q&A 세션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같이 띄워서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자료 중에 조금, 어, 뭐라 그럴까, 좀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은 건너뛰고, 지금 현재 공모 시장의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동향, 그럼 올해 또, 특히 기술 특례 기업이 어떻게 상장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가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를, 예. 자료 보이시나요? 저희 문천진 네, 팀장이 이제 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문창진 팀장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뉴패러다임과 같이 이 IPO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이 IPO 현황이나 제도 관련 업데이트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최근 이제 IPO라고 하면 심사 측면이 있고 공모 시장 관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향, 그리고 상장 트랙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IPO를 준비하시는 기업으로서 유의해야 할 뭐 체크 포인트 위주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심사와 공모 시장 동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향에 앞서서 이제 최근 증시 전망을 뭐 혹은 그렇게 증시 얘기는 현황을 좀 들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2025년에는 전 세계적인 증시가 강세장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정책적인 수혜, 또 유동성, 또 반도체 증익 사이클과 맞물려서 한국 시장이 가장 증시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2025년 한 해에 한 코스피 기준으로 60% 정도 상승한 시장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년 증시는 어떨 거냐라는 측면인데,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나 물가, 환율 문제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위주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또 유동성이나 어,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 이런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AI 버블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있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로 중간중간에 이제 불확실성이나 침체 우려는 또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026년에 이제 코스피 기준 상단을 한 7,000에서 8,00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관심 업종은 주로 이제 반도체 위주로 뭐 자동차나 바이오 등 뭐 전력기기 업종이 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IPO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공모 시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최근 공모 시장 자체는 매우 좋은 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5년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공모 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었고요. 어, 예전에 이제 2023년 이후로 중복 상장 이슈가 계속 쟁점이 되면서 대기업 계열사 IPO가 많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로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작년에 한 4.4조 수준으로 그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건수는 이제 그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87건 정도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IPO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더해서 대형주, 대형 공모주가 합세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거래소에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26년 3월 말 정도,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걸로 보이고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로 이제 대기업 계열사의 중복 상장 관련된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도 이제 IPO를 준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올해는 뭐 현대 로보틱스라던가 무신사, 구다이 글로벌 같은 대여급 공모주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상장 트랙과 업종별로 좀 신규 상장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은 2025년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회사는 한 84개 정도가 되고요. 보시면은 트랙별로 보시면은 일반 상장이 33건, 기술 특례가 3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기술 특례 상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특례 상장 중에 사업 모델이라던가 이익 미실현 트랙은 한 건, 두 건 정도로 좀 많이 좀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익 미실현 트랙이나 사업 모델 트랙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서 이 트랙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한다던가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좀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펙 합병 건은 연 15건에서 20건 사이로 좀 꾸준하게 스펙 합병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익 미실현 트랙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어서 좀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 한 2021년 2년까지는 매년 5건 정도의 이익 미실현 트랙으로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연간 1건에서 2건 정도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미실현 트랙으로 상장을 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이 1번 영업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업화 단계에 진입을 했고 어느 정도 일반 상장에 준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 향후에 사업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계획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을 거래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나더라도 이익이 안 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게 이익 미실현 트랙인데요. 이 이익이 안 나는 적자 원인의 타당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R&D라던가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데 비용이 소모돼서 성장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적자가 발생하는 사유가 꼭 필요한 트랙이고요. 세 번째는 매출 증가 추세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최근 2, 4업년도의 매출 증가율,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이익 미실현 트랙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 트랙으로 청구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익 미실현 트랙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해서 트랙 청구의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업종별로 상장 현황이고요. 작년 2025년에 상장한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흔히 거래소에서도 A, B, C, 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칩,
반도체, D는 디펜스, 방산이나 우주항공 기업군의 상장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좀 묶어서 첨단 산업이라는 표현을 거래소가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화랑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 등을 포함해서 이제 방산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 계획을 하면서 우주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쪽 업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 ABCD라는 첨단 산업 외에도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나 혁신성이 높은 회사들은 꾸준히 상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심사 동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래소 심사 기조는 우량 혁신 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상장을 하되, 심사의 문턱은 계속 높아지는 것을 조금 체감할 수 있고요. 2025년의 예비심사 승인율을 봤을 때, 평년에는 한 70% 수준의 승인율을 보였다면, 2025년에는 60% 초중반의 승인율을 보였고요. 그 평년 대비 승인율이 다소 떨어졌고, 이제 주요한 사유는 이제 특히 기술특례 상장 회사들의 사업성 검증이 조금 더 엄격해지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매년 승인 기업의 평균 실적 통계 자료인데요. 2025년에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라던가 이익 수준이 다소 상향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점점 상향되고 있는 평균 통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 주요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IPO 단타 시장을 근절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강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하는 기관 투자자한테 우선 배정하도록 현재 하고 있고요. 확약 기간도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예측 제도 합리화라는 이름인데요. 최근에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자산 운용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소규모 기관 투자자들도 많아지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에 참여 자격을 강화한다던가 초율 참여 가점제를 합리화하는 이런 규제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관사 역할과 책임 강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 소위 이제 뭐 높은 공모가 뻥튀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 이제 주관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해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인수해서 의무 보유하는 이런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상장 폐지 요건 강화인데요. 요것도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부나 이제 거래소의 경우에는 우량 혁신 기업은 많이 상장해 주되 좀비 기업은 퇴출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26년에는 이런 상장 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서 다산다사라는 많이 상장시키고 또 퇴출시킬 회사는 퇴출시키겠다라는 이런 기조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돼서 단계적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는 현재 연간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퇴출 대상이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상향을 해서 2029년에는 매출액 100억 미만이면 퇴출 대상이 되고, 시가총액은 300억 미만인 경우 퇴출 대상이 되는 이런 요건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상장 트랙과 뭐 프로세스,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런 트랙에 대한 개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양한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다 보니
다양한 상장 트랙을 거래소는 규정화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메인 트랙이 당연히 이익을 시현하고 상장하는 일반 상장 트랙이고요. 이제 네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혁신 기반 기술 특례 상장 트랙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장과 혁신 기술 기반 기술 특례 상장이 가장 메인 트랙으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헐적으로 이익 미실현 트랙 그리고 사업 모델 트랙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중간에 이익 미션 트랙, 사업 모델 트랙, 혁신 기술 기반 기술 특례 상장 트랙이 활용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익 미실현이나 사업 모델은 거래소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고 사전 이 트랙이 이 회사가 활용하기 적정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가장 오른쪽에 스펙합병은 이제 매년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꾸준하게 상장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직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세계 이익 미실현이나 기술 특례 사업 모델의 경우에는 심사 강도가 굉장히 높고 사업성 검증이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장의 경우에는 이제 규정상으로는 최소 세전 이익이 20억 이상, 최근 사업년도 세전 이익이 20억 이상, 벤처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을 시현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 최소 허들 요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은 일반 상장과 스펙합병 상장을 좀 비교한 장표로 보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직상장이든 스펙합병 상장이든 이익을 시현하고 가는 일반 상장 또는 기술 평가를 받고 가는 기술등 상장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어, 일반 상장의 경우에는 직상장이든 스펙합병이든 약간의 요건은 다른데요. 외형 요건상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100억 이상 그리고 이익이 뭐 10억 이상의 세전 이익 요건이 존재하고요. 기술 평가로 기술 특례로 가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 A, BBB 등급 이상을 확보하고 가야 되는 공통적으로 내용을 동일하고요. 직상장과 스펙합병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공모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직상장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1년 손익을 기반으로 상대가치 평가법 등을 활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공모 수혜측 결과를 반영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스펙 합병의 경우에는 향후 3년에서 5년의 손익을 추정해서 DCF법으로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각각의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직상장인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공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반면에 스펙 합병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미 상장한 스펙의 규모가 대부분 100억에서 120억 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은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대신에 이제 공모 시장이 이제 활황일 때는 직상장이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모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는 스펙의 경우에는 공모의 실패 위험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스펙 합병이 좀 더 심사가 덜 엄격하다. 그러니까 직상장이 더 심사가 엄격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체감했을 때는 직상장이든 스펙 합병이든 동일한 심사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사 관점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는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펙 합병의 경우에는 순자산과 순손익을 1대 1.5 비율로 DCF법으로 가치평가를 하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산출할 때 약간의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합병 이후에 대규모 합병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직상장과 스펙 합병을 고민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상장 폐지 재무 요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매출액과 시가총액 폐지 요건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기준 시총이나 매출이 좀 작은 소형 IPO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그에 따라서 지금 상장하는 스펙 규모도 과거에는 80억에서 100억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20억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하고 단기간 안에 이런 재무 요건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맨 아래쪽에 이제 스펙 합병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업종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반 상장, 다음 장 기술특례 상장, 그 다음 장 스펙 합병 이렇게 세 개 장표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주관사 기업 실사를 하고 거래소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는 공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수요 측까지 예비 심사 신청부터 수요 측까지는 통상 일반 상장 기준으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상장 대비해서 기술특례 상장은 이제 청구 예비 심사 신청 전에 기술성 평가를 점수를 득해야 된다. A, BBB 이상의 등급을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심사 단계상에서 이 기술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추가된다. 라는 점이 일반 상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아직 기술특례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사업성 검증이 좀 더 빡빡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은 좀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펙 합병의 경우에는 심사와 거래소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공모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 아닌 합병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이 합병 주주총회가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상장보다는 약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자료를 보시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 기관의 2개 기관으로부터 A 등급,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지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좌측 위에 이제 단수 기술 평가 대상은 1개 기관에 A 등급만 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다음 장표에서 요거는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일반 상장 대비해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요. 특히 퇴출제도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나 대규모 영업 손실에 대해서 5년 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되는 특혜 혜택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술 평가 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TCB 7개사, 국책 연구기관 18개사가 거래소와 협약을 맺고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평가 실적이 없는 10개사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해서 국책 연구기관 18개사에서 아마 8개사로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 소요 기간은 30영업일, 약 6주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은 평가 기관당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2개 평가 기관에게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인데 단수 평가가 가능한 업종이나 대상들이 있습니다. 단수 기술 평가가 가능한 분야는 첫 번째로는 소분양 인증 기업을 받은 산자부로부터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는 단수 기술 평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격차 기술 특례라고 해서 과기부의 국가 전략 기술 또는 산자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이 되고
기준 시총이 1,000억 이상이면서 VC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 이상 투자 유치한 경우에는 단수 기술 평가 한 개 기관에게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평가 우수 기업인데요.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향후에 시총 5천억 이상인 회사는 두 개가 아닌 한 개 기관에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단수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기관에 A 등급을 받던가 아니면은 두 개 평가 기관에 신청을 해서 한 개 기관에만 A 등급을 받아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통상 ABBB라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단수 기술 평가를 받아도 되는 회사는 두 개 평가 기관에 신청을 해서 ABB를 받아도 A 등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을 확보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후에 대상이 단수 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회사는 한 개 기관에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두 군데 받았을 때 비용이나 준비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두 군데 받아서 하나만 A 등급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고민은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준 기술 평가 모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평가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관은 점수를 잘 주는 기관이 있고 어떤 평가 기관은 점수를 안 주는 기관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복불복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표준 기술 평가 모델을 도입을 해서 좀 평가 기관별로 또는 업종별로 상이했던 평가 지표를 최대한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었고 2023년부터 표준 기술 평가 모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이 좌측에 있는 산업 평가 지표 5가지,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IT, 제조 소비장, 서비스 기타 이 5가지 산업 중에 한 개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술 평가 지표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가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 AI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이 AI 빅데이터라는 기술 평가 지표를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영위함에도 AI 관련된 게 핵심 기술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한 선택은 좀 유의해서 회사가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 산업 평가 지표별, 기술 평가 지표별 이런 특징적인 평가 지표는 이제 어,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최근에 융복합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산업 지표나 기술 지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AI 진단 의료기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회사면서 AI가 접목되기 때문에 산업 지표로는 의료기기를 선택하고 기술 지표로는 AI를 선택해서 이런 지표 선택에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기술성 측면에서는 혁신성이 있냐에 대한 여부가 평가 점수를 받는데 키가 될 것 같고요. 이 혁신성이라는 것은 뭐 혁신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거나 이런 기술이 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로 혁신적인지 이런 지표들을 혁신성 지표의 기준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산업 지표별로 평가 지표 배점이 약간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성 배점이 사업성 대비해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의료기기나 IT 같은 경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장성, 사업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성 50%, 사업성 50%로 평가 배점이 기준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조나 서비스 기타 같은 경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성 배점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제조나 이제 기타 업종에 가실수록 시장성 요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술 제품에 대한 매출 시현이 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기술 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과 평가 사항이고요. 이 기술 평가가 이제 표준화되면서 평가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평가 지표가 정해져 있고 주요 평가 사항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들은 이 평가 지표별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고 그 점수들을 종합해서 등급을 어, 제시하게끔 이런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평가 항목, 평가 사항들을 준비하실 때 이제 오른쪽에 준비에 대한 고려 사항 몇 가지를 좀 적어 왔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회사에 계신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가 보유한 모든 기술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보유한 모든 기술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한두 개,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다수의 요소 기술로 이런 평가 대상 핵심 기술과 제품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술과 제품이 타사와는 차별화되고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좀 검증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가 근거 자료로 많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특허 개수라던가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허의 방어 전략을 좀 사전에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책 과제라든가 특허 개수,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수준, 논문이나 연구 실적과 같은 정량적인 숫자화할 수 있는 지표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수준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시장성 관련 부분도 내용 평가 항목과 평가 사항은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표들을 추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쪽에서 좀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회사 제품, 기술과 제품의 목표 시장을 좀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향후 매출과 손익에 대해서 이 로직을 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지표들은 기술성보다는 또 사업성이 더 중요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화 관련 자료, 특히 뭐 계약이라던가 허가 관련된 이런 입증 자료들도 최대한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소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왜 상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모 자금을 받아서 이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그 기술특례 상장 평가 등급별 특징인데요. 평가 기관 중에 이크레더블이라는 TCB 기관이 분석한 AA 달성 기업의 특징입니다. 통상 이제 AA 등급은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AA 등급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기술의 차별성이나
혁신성, 모방 난이도 측면에서 수치화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평가 지표별로 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 평가 등급 AA를 받은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이크레더블이 정리한 자료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맨 아래쪽에 평가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기술 평가를 받을 때 평가 기관에서 어, 대상 회사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다양한 회사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담당했던 이제 어떤 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평가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좀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말싸움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결론적으로 점수가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이 의견에 대해서 평가 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좀 객관적인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BB 등급인데요. 이 통상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A, BBB 등급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BB 등급은 좀 등급이 안 나온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료, 중구난방인 설명, 그리고 수치와 같은 근거가 부족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근거가 부족한 회사의 단순 주장, 그리고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 위주로 구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등급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많은 회사 대표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기술 평가로 갈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다라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술 평가 컨설팅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이 영업 목적에서도 이제 이런 컨설팅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비스 구성은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술 평가 계획서에 대한 코멘트, 리뷰 수준도 있고, 어, 크게는 이제 기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좀 그 서비스 폭은 되게 다양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기 전에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각 평가 지표별로 어, 우리 회사의 수준을 자체 진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주요 검토 항목별로 예를 들면 기술적인 측면, 이 제품의 차별성 이런 측면 혹은 사업화 수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좀 하고 또 주관사와도 협의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컨설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좀 의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술 평가를 받는 대상은 회사가 되는 거고 주 자료 작성자도 회사이기 때문에 전적인 의존보다는 보완 목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다음은 업종별 질적 심사에 대한 거래소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이 기술 트렌드가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AI 쪽 회사가 많고 산업계에서도 AI가 화두이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업종별 심사 가이드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말에 바이오 쪽 심사 가이드가 한번 나왔고요. 이제 올해 초에 AI 쪽 심사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관련된 이제 회사를 영위하는 대표님들은 이 거래소의 AI 심사 가이드도 좀 참고해서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AI 산업을 인프라, 그리고 모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피지컬 AI로 세 가지로 산업을 나눠서 조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제 AI 모델
서비스의 원활한 구동을 지원하는 뭐 AI용 반도체 설계 이런 회사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리벨리온이나 피리오사 AI 같은 AI 반도체 설계 회사가 좀 타겟으로 해서 이 가이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서비스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혹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 AI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모델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하나 세부 산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AI를 적용해서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을 타겟으로 해서 피지컬 AI라는 분야가 세부 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AI 가이드라인, AI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AI 대상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 무늬만 AI인 AI 워싱이라든가 뭐 외부 범용 모델 의존도가 높은 래퍼 기업은 AI 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AI 질적 심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소가 AI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에 한정해서 이 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도 뭐 AI를 접목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가 말하는 뭐 AI 대상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 AI 대상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서 이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 관련된 표준 인증을 뭐 획득했는지, 뭐 AI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나 IP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기 때문에 AI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일정 부분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절대적인 비율을 좀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절반 이상이 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조금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AI 인프라나 연구개발비로 투입을 하고 있는지, AI 관련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다음에 논문 관련된 게 충분히 있고 피인용되고 있는지, 그다음 맨 오른쪽에 AI 선도 기업으로부터 SI성으로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회사가 거래소가 말하는 AI 대상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술성과 사업성을 좀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술성 파트 관련해서는 AI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독자적이고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주요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핵심 알고리즘 기술 개발 단계상 TRL9 이 상용화 단계에 있는지도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략 측면에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R&D 역량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이라던가 R&D 과제 수행 내역, 특허나 논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사업성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AI 핵심 기술 기반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냐, 결국에는 이제 사업성 항목이 또 평가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창출 가능성이라던가 글로벌 진출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시장 레퍼런스를 쌓았는지, 고객사 피드백에 고객사 피드백을 통한 신뢰성 입증 자료, 그다음에 글로벌 AI 업체와의 파트너십 여부 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심사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사실은 예전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심사 컨센서스는 있긴 했는데 이제 명문화해서 거래소가 좀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크게 신약 연구개발 기업과 의료기기
구분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신약 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임상과 기술 이전 애로 여부가 있는지를 좀 주로 보고 있고, 임상 측면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시에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 유효성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냐. 결국에는 어, 통상은 이제 유효성 데이터는 임상 이상 단계에서 많이 데이터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는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이라는 표현을 이제 거래소 가이드에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데, 유효성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냐 측면에서 이 애로 규모라던가 업프론트 비중, 그리고 이 애로 매출처가 누구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의료기기 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기술 특례 심사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서비스 기업은 통상의 제조 서비스 기업과 유사하다고 거래소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료기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이나 품목허가, GMP 인증과 같은, 또는 보험 등재 여부 등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해서 질적 심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술특례 심사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특수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용화나 사업화 실적도 좀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준비 기업 체크 포인트인데요. 그 형식적 요건이라 질적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좀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준비 사항도 대부분 이제 향후에 이제 IPO를 준비하시면서 주관사 계약을 맺고 주관사가 실사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사전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좀 유의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나 회사에서 주식 보상 차원에서 임직원분들에게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부여한다던가 혹은 스톡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신규 상장사 중에 한 80% 정도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사전 배정 비중은 10에서 20% 정도 높지 않아서 대부분 스톡 옵션을 활용해서 주식 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스톡 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 부여가 아무래도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상법 또는 벤처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회사 정관에 부여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정관에 부여 근거가 없음에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상법상 부여 한도인 10% 또는 벤처법상 부여 한도인 50%를 초과해서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여 대상자 적정성인데 스톡 옵션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한테는 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한테도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에게는 벤처법상으로만 부여가 가능함에도 상법상으로 부여하는 부여 대상자 적정성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결의 적정성인데요. 스톡 옵션은 이제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을 득해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다 보면은 종종 있어서 이런 점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미 과거에 이런 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하냐? 이 옵션이 행사되기 전이라면은 부여한 스톡 옵션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해서 차익이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차익을 실현한 그 대상자로부터 이익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주 모집에 대한 경우고요. 이제 보통 비상장사가 투자를 받으실 때 사모로 투자를 받으시죠.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무가 아니라 공모로 봅니다. 그래서 간주 모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50인 이상에게 주식을 배정을 한다거나 혹은 투자 조합에게 배정을 했지만 그 투자 조합의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도 간주 모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신고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1인에게 발행을 했더라도 이게 향후에 다수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조치라던가 권면 분할 금지 특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 모집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간주 모집에 해당이 됐는데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라든가 증권 발행 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이 거래소에 심사 받을 때도 당연히 간주 모집 해당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과거에 투자를 받았는데 간주 모집에 해당이 되는데도 공모 그 신고서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무 의견서를 수령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제 투자 받으실 때 한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는 상장 차익 과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최대 주주, 대주주 특권자 거래가 있는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런 거래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 차익이 발생했다라는 경우에는 상장 차익 증여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주식가치 평가를 받고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시가로 거래를 했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뭐 자녀분에게 혹은 혈연 관계가 있는 특수 관계자에게 상장 직전에 증여나 매매를 했을 때 기본적인 증여세나 양도세 외에 상증세법상 상장 차익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차익 과세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시기 전이나 상장 전에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표는 중복 상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 IB나 이제 투자 사이드 쪽에서는 조금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엘사 중복 상장을 언급하면서 그 LS 엑시스 솔루션즈라는 대기업 계열사가 심사를 철회한 사례도 있고요. 정부에서 중복 상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심사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년 3월 말, 이번 달 말에 거래소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중복 상장에 대해 심사 주요 요건을 보시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경영의 독립성이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회사 사업과 자회사, 상장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사업 유사성이 높지 않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또 영업 의존도가 낮아야 된다라는 영업의 독립성을 충족을 해야 기본적으로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도 심사가 가능한 사전 이 필수 요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회사 주주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아마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이번 달 말에 이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첨단 산업, 뭐 A, B, C, D 산업, 이 AI나 바이오, 반도체, 방산, 우주 이런 첨단 산업 위주로는 좀 중복 상장을 좀 예외적으로는 좀 허용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 장치 수준을 정량적으로 좀 강화하지 않을까, 뭐 현물 배당이라던가 모회사 소액주주 대상으로 공모 청약권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환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량적으로 가이드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면은 좀 자세하게 조금 알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공유되냐? 공유된다 올려. 네, 오늘 자료는 전부 공유되고, 그 웨비나 자료 또한 녹화 지금 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금주 안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음소거 끄시고, 그러니까 그 오디오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좀 코멘트도 드리고 제가 이제 질문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두 번째 상장 기업이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문창진 팀장께서 이제 소개했던 방식인데 산자부의 국가혁신기술 트랙으로 해가지고 메디칼 AI라는 회사는 두 개 기관의 AA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A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있다는 걸 뭐 설명해 주셨지만 이 회사도 준비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세미나를 한 이유는 3년 정도 우리가 전략과 로드맵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선배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 메디칼 AI가 뭐 국가혁신 뭐 기술 트랙으로 A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지난 2023년에는 블랙텍이라는 회사가 미실현 트랙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이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뉴페라임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익 상장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딥테크 쪽에 투자를 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회사는 당연히 AI 뭐를 통해 AI 주신 기업은 AI에 대한 어떤 기술 트랙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등등을 많이 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감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세미나 자료를 저희가 공유 드릴 때 우리 키움증권의 두 분 전문가의 어떤 연락처도 저희가 공유 드릴 테니까 좀 편하게 연락을 해서 커피챗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방향성을 좀 한번 조언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뭐 이익도 잘 나고 뭐 상장하면 전혀 이제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했던 뭐 사업 모델 상장이라든지 이익 미실현 상장도 아직 뭐 제로가 아니라 간간이 좀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창진 팀장님한테 좀 더 뭐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뭐 최근에 뭐 이게 어렵지만 통과된 사례가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어떤 게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지금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사이에 좀 이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들리시죠? 저 키움증권의 구본진 이사인데요. 저기 최근에 이 작년 한 해 동안 상장 심사된 이익 미실현 기업은 일단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청구해서 올 1월 말에 이제 상장 심사 승인된 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전기차 급속 충전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나 일반 전기차 충전소 가보시면 완급 또는 어, 저속 충전인데 채비라는 회사는 급속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2차 전지 산업 특히 전기차의 캐즘 시기가 저희가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죠. 한 3년 넘게까지 2차 전지 산업이 좀 그렇게 이제 발전이 조금 더뎠는데 거래소에서 심사를 거의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체득하기로는 보통 심사는 청구하고
4개월 이내에 다 결정이 납니다. 뭐 철회든 미승인이든 승인이든 나는데 4개월 이상 심사 기간이 지연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일단 끝났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사업성이 진짜 달성이 될 거냐, 이 부분을 거래소가 검증하는 기간으로 4개월 이상을 잡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이상 걸려서 7개월 만에 승인됐던 마지막 뭐 한 12월, 1월 달쯤에 예상하고 있었던 수주가 달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캐즘 2차 전지 시장의 캐즘 현상과는 별개로 급속 충전 시장의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거냐, 이런 부분은 시장에 맡기는 것도 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래소 심사 단계에서 시장성, 수익성 검증할 때 이 부분을 필히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채비에서도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했던 그 성과가 달성이 돼서 이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사례를 채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 미실현 기업을 저희가 이제 아까 문창진 팀장이 설명하기로 회사 발전 과정상의 부득이한 적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요렇습니다. 그 제주 맥주도 한 4년 전에 이제 이익 미실현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제주 맥주가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제주 맥주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육지로 갖고 오면 유통비가 더 많이 드니까 모 맥주 제조사 육지에 있는 이제 모 맥주 제조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설비를 빌려서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이 되면 국내 또는 육지에 편의점이든 제주 맥주가 들어갈 수 있는 마케팅은 제주 맥주에서 직접 컨트롤 할 거지만 생산은 육지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생산은 육지에서 하되 제주 맥주가 아무래도 이익을 좀 더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는 설비를 좀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제주 맥주에 이제 설비를 설치해 놓고, 설치를 하다 보면 어쨌든 기계 장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은 거래소가 이해를 해줘요. 우리는 설치가 다 끝났고 감가상각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BEP 넘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적자 구간의 데스밸리가 지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그 과정이 적자폭을 줄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고정비가 우리는 항상 일정 수준의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은 저희가 데스밸리가 지났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잘 설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익 미실현인데, 이런 부분을 청구서 제출할 때에 사전 컨택을 해서 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주 맥주도 채비도 심사 기간이 한 7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7개월 걸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데스밸리 지나서 수익성이 올라오느냐, 이걸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미실현이 좀 힘들다라고 이제 저희는 자꾸 주장을 하는 거고,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관사가 얼마만큼 잘 주장을 해줄 거냐, 이런 이제 부분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 주주 청구서 제출할 정도의 체력이 되시는 회사들은 기존 주주들과의 어쨌든 소통도 계속 하시겠지만은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사 선정이 되셨을 때 그때 대표 주관사하고 주주사들하고 잘 협업을 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현 대표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세요. 이 기술 심사 또는 기술 평가 특례 제도를 오늘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듣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겪어본 기술 평가를 진행해봤던 기업들도 평가 항목에서 평가 등급이 잘 나오면은 우리 회사 기술이 좋으니까 뭐 잘 나왔겠거니 하지만, 등급이 안 나올 때는 왜 그런지 꼼꼼하게 또 공부하시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평가 등급이 잘 나왔던 회사들은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십니다. 등급이 한 번이라도 안 나와봤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은 기술평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근데 저희처럼 이제 저희가 솔직히 주관사 역할을 하지만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받아들이는 오늘 참가하신 회사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뭘 보자고 하는 건지, 진짜 기술만 보자고 하는 건지, 사업성을 또 추가적으로 더 보자고 하는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도 좀 더 개발하시고, 또 기술의 파이프라인이 한 개에 국한되어 있는 회사도 있으실 건데 여러 개가 있는 회사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래소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의 기술로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는 장악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집중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약간은 포커싱이 좀 되기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좀 나온 게 없으면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익을 좀 잘 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뭐 많은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뭐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이 나면 물론 이제 뭐 유니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유니크하다는 전제를 둔다는 전제로 상장하는데 그래도 커트라인은 될 것 같다. 물론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이런 느낌도 좀 주시면 우리가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언제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상장시켰던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회사는 아시려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엄소고 제거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각각 일단 이해하시기 쉽게 매출 기준으로만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자 현미경 한우회사라는 그 회사는 100억이 안 됐죠. 청구 시점 직전 사업년도 때 매출 70억에 이익 똔똔, 상장하는 당해 년도에 매출 110억 정도 됐습니다. 110억에 이익 한 17억, 18억. 이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상장했던 회사는 매출은 비슷했어요. 직전 사업년도나 상장 당해 년도에 매출이나 125억 정도. 근데 상장 당해 년도에 당연히 이 매출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매출이 성장을 못했다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작년에는 120억에 10억 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120억에 적자가 15억이 난 거예요.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매출도 정체, 이익도 적자 전환. 그럼 미승인이 돼야 됩니다. 저희도 그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구독 매출을 해요. 구독 매출을 하고 매출의 70%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인데 이 관공서 공공기관들은 매년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을 잡으면 보통 1, 4분기 때 예산을 잡아서 3, 4분기 또는 4, 4분기 때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 4분기, 4, 4분기 때 큰 매출건이 하나 있었죠. 한 건에 한 20억 정도. 그러면 이 20억 정도가 달성이 됐으면 120억 매출이 아니고 140억의 이익이 한 17억 정도 나는 그런 구도였는데 뭐가 터졌냐면 12월 3일 날 재작년 12월 3일이죠. 계엄 사태 터진 거잖아요. 계엄 사태 터지면서 이 매출이 무기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도 그 매출을 보고 해줄 법도 해요. 그래서 잠깐 철회했다가 다시 그거 확정되면 다시 청구하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그때는 천재지변과 비슷한 특이한 상황이었고 또 그 20억짜리 대규모 수주권 빼고는 3, 4분기 때 매 분기별로 매출이 나갔던 거를 저희가 입증을 했던 거죠. 세경계산서 입증으로. 그래서 과거에
100억 좀 넘어가지고 이익이 똔똔이든 어쨌든 10억 언저리든 이익이 나면은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되겠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회사 둘 다 똑같이 상장 당해 연도에는 매출이 또는 이익이 이 정도지만 저희가 상장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익이 230억 또는 350억 정도 저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향후 3개년 동안 우리가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사업 계획을 짤 수는 있지만 수주 산업이 아닌 이상 그리고 장기간 수주 산업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거래소를 설득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기업마다. 그거를 이제 과거에 해왔던 영업의 행태 또는 수주의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보통 다, 뭐 모든 요 참가하신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은 매년 사업 계획을 연초에 세우시잖아요. 근데 연말 되면은 우리가 사업 계획 얼마를 달성했으니까 박수 쳐주세요라는 그런 반성문 쓰는 시간을 갖는 회사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성하는 시간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매년 연말이나 연초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럼 작년에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뭐냐? 달성률이 80%. 달성률이 80%면 참 잘하신 회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목표치에 50%밖에 달성을 못했다. 그게 심사 기간 중에도 그런 자료가 들어갑니다. 특히 기술 특례 평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기술 평가를 받고 청구서를 제출해서 심사가 한 6개월 지연된다고 보면 거의 8개월, 9개월 전 우리 회사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기평 신청서에도 우리의 3개년 매출, 예상 매출액이 들어갈 거고 청구서에도 들어갑니다. 그럼 기평 신청서에 들어갔던 우리의 사업 달성 계획이 청구서에 기재된 부분과 또는 심사 기간 중에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를 거래소는 봐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의 80% 달성하면 참 잘한 회사고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왜 80%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상장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보통 3월 말 감사보고서 확정 때 저희 재무제표 공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말 감사보고서 확정 감사보고서 공시를 해야만 우리가 매출을 알 수 있는데 2월 초에 사전 공시를 해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전 사업년도 대비 매출액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에서 벗어날 때. 작년에 저희 100억을 했는데 80억? 그럼 사전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70억 못하면 사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전 공시 룰에 30% 기준 요건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80%면 잘한 회사로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100% 또는 120% 하면 좋죠. 근데 100% 120%는 솔직히 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환율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경제 제반 사항이 도와줘야 저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80% 정도 해도 직원분들은 참 열심히 하신 겁니다. 사임 이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래소에 어떻게 어필이 될 거냐. 회사마다 사업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거고 매출이 상장하고 2년째 되는 해에 매출이 꺾일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 계속 천재지변, 뭐 계엄 사태, 이란 중동 전쟁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빼고 우리 회사의 어떤 어, 내재적인 이런 능력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라는 것을 잘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은 발표 그리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최근 IPO 시장 동향, 그리고 함께 2026년에 달라진 제도 변화,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자료는 정리 후 별도로 공유 드릴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또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 맺은 말 후에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으셨다시피 IPO는 단순히 상장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 전략과 펀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IPO 시장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떻게 사업 방향을 선택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한 전략도 보다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MP 패밀리 기업들에게 IPO나 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점검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키움증권 구본진 이사님과 문창진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